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병이 있는 분들, 노약자, 어린이, 기초 체력이 약한 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엄혹한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저 같은 사람들,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들, 시골에서 와서 그럴까요? 시골에서 닭똥 이런 거 먹고 자라서 요렇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우에도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나라가 좀 비열이 높다,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그러면 한 번에 과열되거나 경기가 확 식어버리지 않거든요. 반면에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신흥국들은 경기가 확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 신흥국들의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들 하거든요.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신흥국들은 사정이 어떨까요? 상암동의 경제 일타 강사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 경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왜 결석하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두 배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리랑카로 먼저 가볼게요. 예. 인도양의 섬나라인데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요즘 8시 뉴스, 9시 뉴스에 이 나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기억하시죠? 네. 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스리랑카에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리랑카가 우리가 더 이상 대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해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17년 동안 재임하고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등 이런 것들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스리랑카가 왜 이렇게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졌느냐 했었을 때 스리랑카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의 국가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관광을 통해서 조금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외화를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관광 수지는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판매하려는 농산물도 내부에서 수급하는 데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화를 못 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인 게 정정 불안이 있으면 외국에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시위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고 병원에도 의약품이 없다 이런 상황이던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종이를 못 구해서 중간고사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이미 끊겨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리고 워낙 이제 대통령 퇴진 운동이나 반정부 시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금지와 같은 계엄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죠. 그래요. 현장에서 보니까 설탕을 아직도 거기는 작은 삽 같은 걸로 네. 퍼서 팔더라고요. 네. 가격이 일주일에 2배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인근에 있는 나라 파키스탄에서도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의 화폐 단위는 루피라고 하는데요. 이 화폐 가치가 5년간 약 절반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1,200원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갑자기 환율이 2,400원이 됐다라고 아이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물가 상승이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이런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지난달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가 넘었다고 해서 지금 파키스탄의 기준금리가 12%가 넘어요. 기준금리가 12%요? 예. 기준금리가 12%라는 거는 시장금리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서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수입 물가는 폭등할 테고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스리랑카, 파키스탄 또 페루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물가 때문입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어떤 경제적 국제적인 위기가 네. 일어나고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신흥국 개도국들입니다. 이런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많은 외국 투자 자금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회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경제부터 취약해진 상황이 놓여지다 보니 외화 자금들이 대거 미국이나 이런 안전한 국가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일순간 어디서 달러 즉 외화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이 당연히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공산품들,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어떤 물품들을 달러 이런 외화를 중심으로 사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요. 제조업 기반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 아랍의 봄이라고 네. 대략 한 12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이 중동 일대로 번져나갔던 겉으로 보면 민주화 시위인데 결국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도 경제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숙제를 받은 거예요.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데 어떤 국가는 한 3, 4년 지났더니 벌써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그다음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11년이 됐는데도 스마트폰으로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벌써 좀 살만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반정부 시위, 내전, 쿠데타, 테러 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아랍의 봄 내지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통상적으로 더 과거도 살펴보면 이런 대규모 불황이 정치적 불안전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정치적 불안전성이 심지어 전쟁이나 내전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난 2020년 우리가 또 코로나19라는 똑같은 숙제를 전 세계가 동시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지금 잘 견디고 있고 그런데 일부 국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2022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 내년까지 많은 국가의 뭐 전쟁, 내전, 쿠데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등 따스고 배불러야 그러니까 예. 시국이 돼야 평천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프리카 중동 상황 이거 그 현재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쪽도 보면 말씀하셨던 아랍의 봄이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리비아, 이집트, 예멘, 시리아 이렇게 번져 나갔었는데 네. 아프리카 중동에서 소말리아, 이집트, 레바논 이쪽에 밀 의존도가 높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랍의 봄이라는 2011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소요들로 인해서 최근까지 이 아랍의 봄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류할 수 있는 한 11개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11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인 2010년도의 1인당 GDP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도까지 그때의 1인당 GDP를 보면 아랍의 봄 때문에 아직 경제적으로 회복되지가 않고 퇴보를 했어요. 퇴보요. 예. 그러니까 11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가 1인당 GDP가 30% 가까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물가는 올랐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번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10년 가까이 이루어지다 보니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살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기본적인 먹거리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밀 말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밀들이 주로 이쪽 지역으로 수급이 됐었는데요. 그런 거 살 돈도 없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진짜 어떤 소요들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일어날지 참 우려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경제발전소에서 네. 말씀드릴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 한 단어를 꼽으라면 뭘 꼽냐 하면 저는 단연코 양극화를 꼽아요. 양극화. 예, 근데 이 양극화라는 건 기업 간의 양극화도 있고 개인 간의 양극화도 있고 지역 간의 양극화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양극화도 일어납니다. 자, 먼저 기업 양극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참 많았었어요.
대우. 예, 쌍용, 쌍용. 삼성, 아세아 기억하세요? 아유, 아세아 자동차. 그게 나중에 기아가 되나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 기아도 다른 회사였고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IMF 외환위기를 겪음하고 났더니 그 중에 상당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하고 났더니 또 상당수가 또 좌초돼서 의미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원활히 작동하는 자동차 회사는 하나 남았죠, 뭐. 그렇죠.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요. 어느 업계든 1, 2등부터 10등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1, 2등 정도 빼고는 업계 수위에 있는 기업들 빼고는 나머지는 드디어 경제적인 불안전성에 놓여요. 유동성이 막힌다든가 매출이 급감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이 자구책으로 선택하는 게 1, 2, 3등 회사에 우리를 좀 인수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잖아요. 네. 언젠가 봄은 옵니다. 그러면 이 불황이 끝나고 봄을 딱 맞이하고 났더니 어라? 자동차 회사가 이제 독과점 형태로 바뀌어버렸네? 한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은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죠. 뭐 뛰어봤자 벼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도 똑같아요. 나라끼리도 그런 것 같네요.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네. 지역에서 아랍의 봄 그리고 이 자스민 혁명 이후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이 아랍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의 세계적인 광산업 이런 것들의 채굴권을 서구 열강들이 다 가져갔어요. 헐값에. 헐값에. 왜냐하면 지금 급하니까. 그때 97년도 그때도 회사들이 헐값에 매각이 됐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아랍의 봄 때 많은 국부를 유실한 국가들인데 지금 더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한 몇 년 지난 뒤를 다시 한번 안개가 거치고 나서 딱 살펴보면 아마 OECD 국가 이상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 각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종합할 때 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더 되었네요. 이런 결과가 네.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었던 자, 그렇지 않았던 자, 부동산의 유무 이런 게 사람 사이 격차를 상당히 벌려놨는데 나라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하고 소위 비열이 낮은 이런 나라들은 물가 부담에 환율까지 올라가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아이 고물가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소방수 없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을 완벽히 드리지 못했었는데 밀 의존도가 높은 이들 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들 어떡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밀과 곡물 문제에 대해서는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 같은 유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모자라다 하면 증산하기가 쉬워요. 원유는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산유국들이 자신의 생산 여력의 맥스만큼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요 정도 한번 해보고 시장 상황 보고 늘리거나 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를 더욱더 맞춰서 더 증산도 가능하고 또 아주 급할 경우 몇 개월 안에 시추 더해서 더 생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노지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배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밀파동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농작물은 지금 심어야 이걸 이 올해 연말쯤 수확해서 내년에 그걸 시장에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종해야 될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 3대 곡창지대에서 저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곡물 가격에 대한 추이는 내년이 더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한번 확 휩쓸고 가면 이제는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물가가 왜 안 떨어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개라고 하는 닭, 또 돼지 이런 동물들 키우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돼지는 몇 달 이렇게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또 그런 점이 있지 않아요, 교수님? 우리가 석유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은 또 그때가 지나가면 가격에 즉시 반영이 되니까 네.
또 언젠가는 가격이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반영이 돼서 내려가기도 하는데 당분간은 어렵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리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네.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철강석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말씀 들으셨을 텐데 네. 그동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오는 철광석으로 한 30% 가까이 조달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그게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 터키나 인도에 철광석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터키와 인도에서 원래 철광석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갑자기 저 두 국가가 유럽에 더 웃돈 주고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또 철광석을 못 얻으니 또 연쇄적으로 다른 데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의 철강 가격이 같이 뛰는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밀 때문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밀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들 중에서 일부는 어딘가에서 밀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식자재 가격까지 당연히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회사들, 뭐 롯데, 농심 이런 많은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농업법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라면, 과자 다 네. 밀이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재배를 일부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야, 네. 그래서 원래는 전성기 때는 한 16개 회사 정도가 진입했다가 지금 한 10개로 좀 줄었는데 거기에서 상당 부분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 상황 속에서 이게 제대로 원만하게 가동이 안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을 대체 왜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차후에 중국 경제 한번 싹 다뤄볼 텐데 네. 맞대기로요. 네. 중국이 1분기 성장률 발표했는데 시장 전망보단 좀 높습니다만 5.5 하고 싶어요 했는데 4.8이었다고요. 네. 이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해왔던 전략은 봉쇄라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빗장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시를 본인들도 이렇게 경제적인 데미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봉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폐쇄형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지 코트라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러면 세계 공장인 중국이 공장을 멈추면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에 의존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쓰는 많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유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중국마저 문을 닫으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봉쇄를 푸는 건지, 칭링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또 어제 일본에서 일본은행 총재가 구두 개입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엔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